소소한 하루 속에 숨겨진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사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3층,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고시원 방들 사이로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302호 방에서 들려오던 작은 움직임 소리도, 새벽마다 들리던 기침 소리도 오늘은 없었죠. 고시원 사장 김 씨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75세 입주자 한영숙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302호 할머니 어제부터 안 보이시는데. 옆방 대학생의 말에 김 씨는 마스터키를 들고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자 비좁은 방 안에 한영숙 씨가 작은 침대 위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반쯤 남은 물 한 컵, 그 옆에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라고 적힌 짧은 글씨였죠.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어린 새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은 이미 숨을 거둔 한영숙 씨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어요. 노안으로 보였죠. 김 씨는 유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방 안을 살펴보다가 침대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정성스럽게 적힌 세 개의 이름과 주소가 나왔습니다. 정우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민호 강남아동병원, 수진 국제의료재단. 각각 다른 병원과 의료기관 주소였죠. 아마도 자녀들인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외과입니다. 저기 한영숙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알려주세요. 한영숙 씨의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기록된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엔 정우의 이름 아래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과장 승진, 작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서 붙인 흔적도 보였죠. 두 번째 페이지는 민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남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환자들이 좋아한다고 함이라는 메모와 함께 병원 홈페이지를 출력한 종이가 끼워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수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제의료재단 대표로 임명, 아프리카 의료봉사 다녀옴. 김 씨는 수첩을 넘기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영숙 씨는 자신의 세 자녀가 모두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자녀들이 있다면서 왜 이런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셨을까요? 김 씨가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강남아동병원입니다. 민호 선생님 계신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해드리려고. 잠시 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은 전화를 받자마자 확실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마치 이런 전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장례식장 주소만 알려주세요. 다른 건 묻지 말아주세요. 김 씨는 세 통화 모두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나왔죠. 마치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의 부고를 받은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한영숙 씨의 시신이 옮겨졌고 김 씨는 수첩과 함께 발견된 다른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카디건 한 벌, 읽다 만 소설책,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약들이 전부였어요. 참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붙어있던 달력이었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날짜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같은 요일, 같은 주였습니다. 무언가 규칙적으로 하던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튿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에
고급 세단 3대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남성은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정우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죠. 두 번째 차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그는 정우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동병원에서 밤샘 수술을 마치고 온 듯했죠. 그 역시 장례식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것은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세 사람 중 가장 침착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례식장 로비에서 서로를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라면 안부라도 물어야 할 텐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시선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정우 형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지는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어머니 빈소가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빈소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민호는 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세계 곳곳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빈소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영정사진 속 한영숙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영정 앞에 선 세 사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영정 앞에 선 정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이던 그의 겨울, 어머니 한영숙 씨는 작은 손을 꼭 잡고 고아원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정우야, 엄마가 잠깐만 일을 정리하고 금방 데리러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어린 정우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매일 고아원 창문에 서서 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원망으로 바뀌었죠.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원망은 정우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에 매달렸고 의대에 진학했고 결국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민호의 기억은 좀 달랐습니다. 10살 때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 그는 새 가족과 함께 살며 상처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한영숙 씨는 민호를 알아보고 다가왔죠. 민호야, 우리 민호 맞지?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아픔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기억은 가장 최근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의대 합격 발표가 난 날이었어요. 캠퍼스 앞에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수진아, 축하한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수진아, 엄마야. 내 엄마 한영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한영숙 씨는 꽃다발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섰어요.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 영정 앞에 서니 그 모든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위에 고시원 사장 김 씨가 가져온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유품 전부예요. 많지 않지만 김 씨의 말에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먼저 열어볼 것인지 망설이고 있었죠. 결국 수진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정성스럽게 포장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각각 정우에게, 민호에게, 수진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봉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 같았죠. 정우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정우야,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고아원 원장님이 알려주셨거든.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미안해. 정우야, 그때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민호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민호야, 길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어. 위탁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안도했단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의사가 되었다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수진의 편지는 가장 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꽃다발을 거부했을 때 엄마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해해. 너에게 엄마는 상처일 뿐이니까 그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한다는 기사를 봤어. 우리 수진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상자 안에는 편지 외에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표 스크랩북이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강남아동병원, 국제의료재단 홈페이지를 출력한 종이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자녀들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나하나 기록해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다니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정우는 신문 기사 스크랩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승진 소식, 성공적인 수술 사례, 학회 발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나온 작은 노트였습니다. 거기에는 고시원 사장,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다 의사예요. 내가 말은 못해도 늘 보고 있어요. 정우는 어려운 수술도 잘하고, 민호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잘 달래주고, 수진이는 먼 나라까지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줘요. 한영숙 씨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자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결코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상자 속에서 나온 마지막 물건은 낡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을 때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은 흐릿한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서울대병원 앞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는 정우의 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죠. 사진 하단에는 우리 정우,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강남아동병원 창문 너머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민호의 모습이었어요. 민호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모습이 예쁘네. 수진과 관련된 사진은 더 많았습니다. 국제의료재단 건물 앞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공항에서 의료봉사를 떠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한영숙 씨는 딸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병원 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한영숙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아, 그 할머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고시원에 계시던 분 맞나요? 우리 병원 로비에서 자주 보던 분인데.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영숙 씨는 거의 매주 서울 대병원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보안 요원이 뭐 하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잠시 쉬어가려고라고만 하셨어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두었죠. 그런데 가끔 외과 쪽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세 자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던 거죠. 수진이 고시원 근처를 다시 찾아갔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맞은편 작은 식당 사장이 한영숙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할머니요? 가끔 여기 와서 국밥 하나 시키고 한참 앉아 계셨어요. 근데 밥은 거의 안 드시고 맞은편 행정병원 입구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저기서 일해요라고 하시길래 행정병원은 국제의료재단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한영숙 씨는 수진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 식당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식당 사장은 덧붙였습니다. 딸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의사라고, 착하다고, 멀리까지 병 고치러 간다고. 그제야 세 자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빈소에는 세 자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영정 속 한영숙 씨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하얀 의료 가운을 꺼냈어요. 수술실에서 입던 바로 그 가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평생 생명을 다뤘지만 어머니 생명 하나 못 지켰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외과 의사가 된 이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어서 민호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던 그 청진기였어요. 영정 앞에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진짜 의사 맞습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달래주면서도 정작 제 어머니의 외로움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위로해주면서도 제 엄마는 외면했죠. 마지막으로 수진이 명패를 꺼냈습니다. 국제의료재단 대표 수진이라고 적힌 금색 명패였어요. 그것을 영정 앞에 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당신 이름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한영숙이라는 이름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게 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남의 아픔을 달래준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곁에 있던 분의 아픔은 보지 못했네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 의사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한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무의식 중에라도 수지는 두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이미 우리를 구해주고 계셨네요. 영정 사진 속 한영숙 씨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세 자녀는 처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는 이른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늦은 만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은 그 밤을 영정 앞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세 자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영숙 씨가 묻힌 추모공원에서였어요. 작은 비석 앞에 그들이 가져온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어머니 한영숙이라고만 새겨져 있었죠.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의논한 결과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영숙 의료장학재단 설립 서류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의대생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할 거예요. 고아원 출신이나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의료재단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해외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국내 소외계층 의료 지원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진료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세 사람은 각자의 병원과 기관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울대병원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수술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강남아동병원에서 고아원 순회 진료를 시작했죠. 한 달에 2번씩 여러 고아원을 다니며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진에게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태어날 딸의 이름을 한영숙으로 짓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 딸이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을 거예요. 수진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할게요. 세 자녀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영숙 씨의 기일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재단 운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가 된 것도 정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된 거겠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영숙 씨의 묘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야 그 사랑을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한영숙 씨가 자녀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요. 새 의사는 이제 진짜 의미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유산을 받아 안고서 말이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한영숙 씨의 이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일 것이었어요.